수익성 저하 원인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건 제가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간에 나와 있는 자료라든지 또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리저리 그림을 많이 조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시사점이라고 하면 시사점 또는 전망이라고 하면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그동안에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재밌는 새로운 제가 찾아보지 못한 어떤 그런 팩트 같은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하면 4가지 섹션으로 발표 자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수익성이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보는 첫 번째 섹션이 있을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간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은행 쪽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럼 최근 한 2, 3년, 길게 5, 6년, 조금 더 길게 10년간 수익성이 저하가 되어 왔는데 이게 추세적인 현상이냐, 장기적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경기 변동적인 요인이 또는 크라이시스가 중간에 있었으니까 그런 어떤 요인이 더 큰 거냐, 아니면 이게 장기적인 구조적인 요인이냐에 따라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 쪽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은행 산업보다는 보험 산업이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하고 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측면, 장기적인 어떤 그런 추세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수익성 저하 현상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전망을 해보는 그런 부분이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림을 너무 작게 그려서 참 보시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수익성 추이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림은 그리기 나름인데 숫자로는 한 100pp 정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03, 4년부터 2013년까지 차이가 100bp 정도 또는 50bp 정도, 생보 같은 경우는 50bp 정도, 선보 같은 경우에는 100bp 정도 ROA가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전체 세션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지만 금융권역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증권이고요. 이게 빨간 선이 손해보험이고 파란 선이 생명보험이고 그리고 잘 안 보이는 녹색 선이 은행 부분의 어떤 ROA라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금융산업의 수익성들이 하락하고 있는 적어도 지난 한 짧게는 5, 6년, 길게 잡으면 한 10년 가까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게 사실은 큰 고민인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 경제 자체가 저성장 추이로 들어섰기 때문에, 저성장 시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반영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기 상황 변화 또는 경제 추세 변화에 따라서 이게 반등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다라는 해석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 내에서 향후에 어떤 성장 추세라는 것이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가 힘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받아들인다면 이런 어떤 수익률 하락 추이라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 영원히 떨어지지 않겠지만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재미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이제 ROA만 전체적인 픽처를 보시면 그런데요.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 모든 회사의 핵심 영업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비핵심 영업 파트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보험회사 영업이익을 크게 하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 영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 수입을 통해서 형성한 자산을 운용함으로 생기는 투자 영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두 개를 따로 이제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따로 분리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익률은 별다른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오히려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보험이익률은. 근데 이게 녹색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자산 운용에서 발생하는 투자 이익률인데, 물론 이제 분모가 총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용자산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총자산으로 했는데, 총자산 대비 투자 이익률을 보시면은 여기서 어떤 그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결국은 영업 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이 뭐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떨어지는 추세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이제 정확한 추세가 보이진 않지만 보다 좀 명확한 추세는 아마 투자이익 부분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이 파란 선이 ROA의 추세고요. 빨간 선이 손해보험 영업이익에서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이익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녹색 선이 자산운용에서 발생된 이익인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보험 영업에서 손해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 부분을 투자로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메꾸는 그런 형태로 이제 영업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봤을 때 이 보험회사 수익률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산 운용 수익률의 하락에서 찾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런 현상들을 보험회사의 특징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해를 해 봤습니다. 여기 국적별이라고 했는데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규모로 보면은 국내 생보사가 뭐 도미넌트하게 크니까는요. 외국 생보사 같은 경우 국내 생보사 국적별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수익률이 외국 생보사가 조금 높은 걸로 나옵니다. 국내 생보사보다. 그리고 변동성도 높은 걸로 나옵니다. 변동성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데, 실제로 그림을 보셔도 어느 정도 표시가 나는 현상이고요. 이 녹색 선이 이제 외국 생보사들이고요. 빨간색 선이 국내 생보사들인데, 상당히 수익률 하락의 추세는 궤를 같이 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에 대응해서 평균 수익률도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국내 생보사들의 규모에 따른 어떤 그런 패턴의 차이가 있느냐, 상당히 재밌는 패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빅3라고 이야기하는 상위 3개 생보사들하고 나머지 중소형 생보사들 간의 어떤 수익률 평균과 어떤 그 수익률의 변동성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상위 3개사들의 어떤 수익 기반이 훨씬 더 탄탄하고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OA를 다시 이제 영업하고 관련되는 보험 영업이익률하고 투자 영업이익률로 구분을 해보게 되면은요, 재밌는 현상은 투자이익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룹핑을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요. 변동성에 있어서도 뭐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그룹별로 큰 차이가 있지 않다. 결국은 뭐 보험사들이 자산 운용하는 행태라든지 자산 운용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의 교육 정도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자산 운용 전략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크게 이제 적어도 퍼포먼스에서는 보이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룹별 간에 실제로 ROA 앞에서 보신 같이 생각보다 상당히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고요. 국적별로도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서 나타나는 차이냐? 보험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률의 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패턴, 오랜 기간의 평균이 아니고 오랜 기간 패턴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이 투자 이익률에서는 거의 뭐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보험 영업 이익률에서는 상당히 그룹에 따라서 다른 패턴을, 물론 추세는 같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다른 어떤 패턴을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이익과 손실을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걸 이제 이원별 손익분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결국 이제 보험 영업이 이제 2차 이익이라고 해서 보험 가입자들한테 지급되는 각종 배당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런 부분들에 적용되는 이자율하고 실제로 자산운용 수익률과의 차이, 그거에서 아마 또 이익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보험이라는 근본 원리가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해서 그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대가, 거기서 또 이제 차이가, 이익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업비하고 관련해서 이제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패턴들을 세 개로 분해해서 보시면은 외환위기 직전 시기부터 2차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보험회사 역마진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그리고 외환위기 직후부터는 외환위기 직후부터는 사업 2차 이익이 지속적으로 시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요소인 위험률차 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는 있으나 사업 2차 이익률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그림상으로 제가 너무 작게 그려놔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빨간 선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2차 이익률입니다. 이게 외환위기 직후에 이제 상당히 크게 역마진이 발생한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그 생명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됐던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쪽으로 넘어가서 거의 유사한 어떤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면은 이 국적별로 보시면은 전체 ROA 패턴에서 국내 선보사들이 이제 외국계 선보사들보다 적어도 지난 한 십몇 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수익률도 높고 변동성도 상당히 낮은 걸로 나타납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게 외국계 선보사들 그래프가 빨간색인데요. 제가 여기 그려놓지 않은 이유는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같이 그리면은 이게 차이가 이게 값이 마이너스로 너무 커서요. 여기에 있는 변동성들이 전부 없는 걸로 그림으로 보여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뺐는데 아마 이 앞부분에 2000년대 초반 부분에 외국계 정보사들의 경영 활동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부진했던 그런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적어도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추세는 국내 선보사들하고 유사한 패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변동성은 높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은 아까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수익성과 수익성 변동성이 그 규모가 큰 회사들이 좀 훨씬 더 좋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 선보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패턴을 벗어나서 소위 말하는 상위 4개 선보사, 그러니까 자산 규모로 봤을 때 큰 4개 선보사의 평균 수익률이 중소형 선보사보다 높고 변동성도 수익률의 변동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소형 생보사든 성보사든 경영 수익성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면서도 안정성도 결여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국적별 규모별로 보험이익률과 투자이익률을 다 이제 분해를 똑같은 방식으로 해봤는데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선보사들은 보험이익률에서 발생한 손해를 투자이익률로 메꾸는 그런 형태의 운영 패턴을 갖고 가고 있는데 여기 실제로 보시면은 보험이익률 패턴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추세적인 현상을 찾아보기 힘든 그룹별로. 그러나 투자이익률에서는 모든 그룹에서 이익률이 하락하는 이런 패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이미 예상을 하셨겠지만은 투자 수익률이 떨어졌으니까 아마 그림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겠죠. 고객한테 약속한 어떤 이율보다는 자산운용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률이 떨어져서 수지가 악화돼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만은 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다 조금 더 뒤로 물러서게 되면 우리나라 보험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해 있는가, 어떤 일반적으로 산업이든 기업이든 성장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거고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런 성장의 패턴 또는 수익률의 패턴이 달라진다고 보면 우리나라 보험 산업이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어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보이던 폭발적인 성장세가 앞으로는 시현되기가 힘들고 결국은 그런 시장 규모를 늘려나가는 외연 확대를 통한 어떤 성장보다는 어떤 시장 규모 확대에 대한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고객 탈취를 위한 경쟁, 이런 경쟁들이 격화되다 보니까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시장 지배력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요인이 존재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가설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나라 보험 시장이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해 있는지를 한번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험료 수입 증가율도 이게 상당히 90년대 이후에 이제 증가율이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결국은 증가율이 이전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쭉 떨어져 오다가 증가율이 어느 정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빨간색이 생명보험인데 2012년도에 이렇게 쫙 올라갔던 거는 어떤 세제상의 일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 세제상의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났던 거. 2013년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보입니다. 자산 증가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외환위기 전후에서 2000년대를 전후해서 뚜렷한 추세 증가율 차이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성장이라는 것이 가속화되는 단계를 지나서 어느 정도 시장의 규모가 가속적으로 팽창되는 단계를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닌가. 결국은 외연적 성장에 의한 어떤 수익성 확보보다는 내연적인 성장에 의한 수익성 확보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도달했고, 그런 과정에서 시장 참가자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 저하 현상이 피할 수 없는 추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국제 비교를 통해서 한번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 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달이면 발달이고요. 어떻게 이제 그게 퍼져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침투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GDP 대비 보험료 수준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가 2011년도 기준으로 11.7%입니다. OECD 평균 9%에 비해서 분명히 높은 건 사실이고요. 또 우리나라 OECD 회원국 그냥 높은 게 아니고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이 보험 침투도가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영국 정도인데, 룩셈부르크는 아마 예외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나라는 실제로 플라팅을 해보면은 다른 나라하고 전혀 다른 어떤 경제 구조 자체가 그런 거니까는요. 결국은 이제 아일랜드하고 영국 정도가 일반적인 경제 운영 방식을 따라가면서 우리보다 보험 침투도가 높은 나라 정도고, 나머지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 대비 보험 침투도가 다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분석을 해봤는데, 이쪽에 국민 1인당 GDP가 있고 이쪽에 1인당 보험료를 놔봤습니다. 플라팅을 해보면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스케일이고요. 이게 슬롭이 1.72로 나타나는 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1인당 국민소득이 1% 높아지면 1인당 보험료 수입이 1.72% 정도 높아지는,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는 한 보험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커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인당 보험시장이 커지니까 이게 함정이 있는 게, 뒤에 가서 조금 계산을 해놨는데요. 우리나라 같이 인구가 줄면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상쇄가 되어서 잘 모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보시면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면 추세선 위에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소득 수준에 비해서 보험 침투도가 상당히 높다는, 보험료 수입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고요. 이 리지듀얼 크기 자체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서 표준화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는 가장 큽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이게 횡단면 분석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피팅이 좋은 걸 봐서는, 이게 결국은 우리가 국민소득의 추세를 한번 쭉 잘 따라가 보면 보험시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패턴들을 앞으로 좀 장기적인 예측을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그에 상응해서 보험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은 예상이 되나, 지금 상태에서 국민소득 증가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는 어떤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산업의 추가적인 어떤 성장 기회는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미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에 대비해서 보험산업이, 보험 침투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저성장이라는 어떤 그런 추세를 여기에 대입시켜 보면 보험산업의 성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다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외연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그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내부에서의 경쟁인데 그 경쟁이 상당히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뭐 이제 투자 수익률 저하 쪽으로 넘어가면요. 결국은 이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사들이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기회 내지는 자산 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레버뉴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투자 수익률, 투자 영업 수익률의 저하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게 전반적인 보험회사 수익성 악화의 주된 원인, 적어도 지난 한 5, 6년간, 길게 보면 10년 정도는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였던 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은 이게 제가 뭐 이 분야의 공부를 깊게 안 해봐서 참 잘 모르겠는데요. 이 생보사하고 손보사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 변화 추이를 보면은 이 전반적으로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죠. 전반적으로 이 막대 그래프는 주가 수익률입니다. 이 꺾은선 그래프들은 다 각각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게 회사채 금리고요. 유통수익률이고 그 밑에 있는 게 그 3년 만기 국고채고 제일 아래 있는 게 콜 금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채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에 상응해서 대출의 비중이 일반 대출의 비중이 이제 대부분 다 보면 약관 대출이겠죠. 대출이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이 보이고요. 선보사들은 미세하긴 하지만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 패턴 자체가 반대로 선보사하고 생보사하고 가고 있다는 어떤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되는데요.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회사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어떤 회사의 스페시픽한 어떤 그런 차이인지 아니면은 생보하고 선보의 어떤 영업 포트폴리오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의 차이인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은 재밌는 현상은 어쨌든 간에 채권 vs 대출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 자산을 합치면은 3분의 2 이상입니다. 자산운용에 양쪽 섹터다. 이 채권 vs 대출이라는 두 가지 자산에 대한 어떤 어프로치 자체가 선보와 생보가 다르다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현상은 주식 투자 비중이 거의 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간 변동을 하긴 하지만은 거의 변동을 하지 않고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이 그림만 놓고 본다면 생보사와 선보사들의 자산 운용 전략은 채권과 대출 중에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의해서 크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그림을 갖고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채권이든 대출이든 지난 한 10년간 지속적으로 수익률이 하락해 왔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거는 전체 자산 중에서 투자 수입을 위해서 운용하는 자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투자 수입에 활용하지 않으면 고정자산이나 또는 영업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보험 영업에 투입이 돼서 간접적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겠지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캐시플로우들이 이제 운용자산 비율 하락과 투자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어떤 수익률 저하를 못 막아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ROA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묻는다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구 구조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은 여기 있죠. 뭐 1.2, 1.08 왔다 갔다 하는데요. OECD 평균이 한 1.7쯤 되고요. 리플레이스먼트 레이쇼라고 그래서 인구가 줄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려면 2.2 정도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언제부터 주느냐? 그 통계청 전망에 의하면 2030년경부터 앞으로 한 15년 남았죠. 15년 이후부터는 인구가 실제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생산 가능인 노동 참가가 가장 활발한 25세에서 49세 인구는 이미 줄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현상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 같고요. 인구 감소에 더해서
고령화 추세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뭐 이미 다 잘 알려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 어떤 보험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가지느냐. 첫 번째는 저출산 현상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저성장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장기 성장 전망을 내놨습니다만은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30년경부터는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2040년을 넘어서면 1%대로 떨어진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 성장률을 감안을 해서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은 과연 얼마나 될 거냐.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은 얼마나 될 거냐. 인구 성장률을 다 빼주면 되겠죠. 실질성장에서. 그래서 쭉 보시면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도 뭐 크게 실질성장률하고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패턴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2030년을 넘어서면 오히려 인구가 줄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만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활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임팩트, 보험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 및 연금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의 자산 운용과 관련해서 또 의미가 있는 임팩트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그렇게 수익률 측면에서 전망이 밝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레이트 멜트다운이라고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이 한꺼번에 은퇴를 했을 때 자산시장이 붕괴할 거라는 가설이 한때 이제 풍미하기도 했지만 그런 일 없을 거다. 뭐 그런 일 아직 더 기다려봐야 한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 확실한 것은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금융시장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정도의 문제이지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가장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저성장인데요. 이러한 저성장은 보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당연히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보험산업의 성장하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설명 변수 중에 하나가 소득 수준이라고 본다면은 그런 아주 간단한 리그레션 결과하고 1인당 소득 성장률 추계를 반영을 해서 보험시장 규모를 쭉 이렇게 한번 연간 증가율들을 쭉 해보면요. 뭐 실질입니다만은 뭐 2020년경에는 연간 약 6%, 2030년에 4.6%, 2050년에 약 4.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뭐 경상성장률을 하더라도 6, 7% 정도 이상을 넘어서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성장하고 반드시 동반하는 게 사실은 장기금리의 하락이 장기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거죠. 적어도 이론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상대적으로 장기로 자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여건이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고령화하고 관련해서 모든 게 다 보험산업에 글루미한 어떤 비관적인 어떤 전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과 관련해서 이제 이 고령자들이 여러 가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소득 위험, 그 다음에 건강 관련 지출 위험, 장수 위험, 장기 요양 위험 이런 것들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험 수요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증대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산업에 있어서는 고령화가 자체가 무조건 배드 뉴스일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보험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보험회사들의 영업 기반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위험들의 특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리하기가 매우 힘든 위험들입니다. 거의 매크로 위험이고요. 이게
보험사들도 위험을 무한정 떠안을 수는 없고 또한 인수한 위험을 일정 부분은 자체에서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하고 일정 부분은 다른 데로 넘겨야 되는데 넘길 때 받아줄 사람이 없는 위험들, 특히 장수위험 같은 이런 위험들은 그 누구도 선뜻 받기 힘든 그런 위험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험사의 영업 활성화에는 고령화가 중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이게 큰 탈이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결론만 간단하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저하 현상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고령화는 적어도 보험산업에 있어서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도전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